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중심지인 서울의 심장부에는 오늘 밤 평소보다 더욱 강렬하고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KR 글로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를 넘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 늘어선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권위를 상징하듯 위압적인 풍채를 자랑하며 길게 늘어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한승우 회장은 맞춤 제작된 감색 수트를 입고 연회장의 중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40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권력의 중심에서 단련된 냉철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거나 녹아내리기를 반복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강유진이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장수처럼 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강유진은 한승우의 첫사랑이자 그가 6년 전 임신 중이었던 조강지처 서연을 가차없이 내치고 선택한 여인이었기에 이들의 등장은 오늘 밤 모든 대화의 은밀한 주제가 되었다. 한승우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인생을 구축했다고 믿었으며 과거의 기억은 이미 흐릿해진 먼지처럼 자신의 발밑에 묻어버렸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공기는 비싼 향수와 샴페인의 향기가 뒤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한승우의 성공을 찬양하는 듯한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찬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에 남겨진 무수한 상처와 희생을 대변하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한 중견 기업의 대표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한승우의 시선에 포착되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탁으로 잠시 초대한 지방 소재 부품 업체의 대표였기에 한승우는 가볍게 눈인사만 건네고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멈춰버렸다. 아이는 겨우 6살 남짓되어 보였지만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가 한승우의 것과 판박이었다. 한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강하게 움켜쥐었으며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이미 깨달은 듯한 노련함과 차가운 이성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한승우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주변의 소음은 순식간에 멀어지고 오직 아이의 존재만이 그의 망막을 가득 채웠으며 잊고 있었던 6년 전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 그의 평온했던 내면을 무참히 뒤흔들기 시작했다. 6년 전 그가 서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날, 서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 대신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었다.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고
그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한승우는 당시 유진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에 눈이 멀어 태어날 아이의 존재조차 부정하며 자신의 핏줄을 차가운 바깥 세상으로 내몰았던 잔인한 아버지가 되기를 자처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부인할 수 없는 유전자의 힘을 증명하며 나타난 것이다. 소년의 피부는 창백할 정도로 희었으나 그 기색에는 병약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귀티와 오만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한승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특질이었다. 한승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을 흥미롭다는 듯 훑어보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영상과 겹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 영혼의 복제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완벽한 일치였으며, 한승우는 이 기묘한 상황이 환각이 아닌지 의심하며 눈을 거칠게 비볐다. 강유진은 한승우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한승우는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심장 박동을 통해 피의 끌림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민호라고 불렸으며,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한승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소년의 입가에 어린 미묘하고도 서늘한 미소는 한승우로 하여금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회장님, 아이가 너무 귀엽죠. 제 처조카인데 잠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데려왔습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중견 기업 대표가 당황한 기색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승우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아이의 깊은 눈동자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잔영과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일 뿐이었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과 동시에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극심한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비틀거렸다. 주변의 화려한 장식물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고, 촛불이 일제히 꺼지는 듯했다. 소녀는 한승우의 당혹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술을 열어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하고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발음은 정확했고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기저에는 상대방을 시험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주변에 있던 중견 간부들조차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게 만들었다. 한승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을 들었고, 그것은 자신이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냉철한 이성의 방벽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신호였다. 연회장의 조명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한승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해가며 오직 소년의 형체만이 선명한 칼날처럼 다가와 심장을 찔러댔다. 그는 자신이 버린 생명이 이토록 찬란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성장해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사치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게 그의 폐부를 파고들며 숨통을 조여왔고,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원형 테이블을 붙잡아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주변 사람들은 한 회장의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한승우는 그들의 접근을 손짓으로 막으며 오직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강유진은 당혹감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는데, 그녀 또한 여자의 직감으로 이 소년이 누구의 핏줄인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 어린 시기로 번뜩였지만 한승우는 이제 그녀의 존재가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거울과도 같은 소년의 반응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소년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승우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찰나의 순간 소년의 눈에 스친 것은 증오도 그리움도 아닌 일종의 경멸에 가까운 무관심이었고 그것은 한승우가 일생 동안 타인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가장 잔인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자신의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은 한승우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뇌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한승우는 소년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성대 근처에서 조각나 흩어졌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시작되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복수인지 아니면 신의 심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가 이제야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미래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돌아왔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시야가 급격히 무너졌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유진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한승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지며 소년의 구두 끝자락을 보았다. 소년은 쓰러지는 그를 보며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무너지는 거물을 내려다보며 마치 예정된 수순을 확인하는 듯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승우는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으며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그 작은 소년의 손에 의해 무참히 부서져 내리는 환상을 보며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쓰러진 한승우를 둘러싸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와 당황한 귀빈들의 외침이 뒤섞여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군중들 사이에서 소년은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고 그 뒤를 따르는 중견 기업 대표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소년이 떠난 자리에는 한승우가 흘린 샴페인, 잔의 파편들만이 화려한 조명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전주곡과도 같았다. 의식을 잃어가는 한승우의 뇌리에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는데 그것은 예전에 들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늘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울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춰가는 느낌 속에서도 소년의 뒷모습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떠올리며 자신이 창조한 가장 완벽한 괴물이 자신을 파멸시키러 왔음을 확신했다. 6년 전의 비겁한 도망은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는 자신이 구축한 금빛 감옥 안에서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보내야 할 운명임을 직감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한승우를 들것에 싣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강유진은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방금 전에 그 소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서연이 보낸 치밀한 복수의 시작이자 자신과 한승우가 공들여 쌓아온 이 화려한 세계를 근본부터 뒤흔들 강력한 뇌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도끼가 서서히 차올랐고 그녀는 이 위협을 어떻게든 제거해야만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에 휩싸였다. 병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와 함께 한승우의 의식은 과거의 파편들을 헤매며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의 꿈속에서는 6년 전 서연과 행복했던 짧은 순간들이 비극적인 결말과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서연은 그에게 있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안식처였지만 그는 더 큰 권력과 과거의 그림자인 유진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그 안식처를 불태워버린 방화범이었다. 꿈속에서 만난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한승우를 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현실의 소년이 보여주었던 그 표정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한승우의 상태는 단순한 실신을 넘어선 극심한 시민성 쇼크였으며 의사들은 그가 깨어난다고 해도 심리적인 타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비서실장과 핵심 측근들은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였지만 소년의 정체에 대한 소문은 이미 재계의 은밀한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KR 글로벌의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한승우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충성심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적인 눈빛들이 번뜩였고 화려했던 제국은 주인의 부재와 동시에 서서히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욕망과 배신이 꿈틀대고 있었고 한승우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끊임없이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으나 소년은 점점 멀어지며 거대한 그림자로 변해 한승우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예시였으며 한승우는 무의식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승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신호음이었으며 그것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지독한 현실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병실의 천장은 지나치게 하얗고 높아서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마주했던 그 소년의 서늘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뇌리를 어지럽혔고 심장 부근에는 여전히 둔탁한 통증이 잔류하여 그가 느꼈던 충격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기억해내려 했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곁에서 졸고 있던 비서실장이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의 상태를 살폈다. 정신이 서서히 맑아질수록 6년 전 그 치욕스럽고도 잔인했던 빗속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한승우의 가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으며 그날의 공기는 오늘처럼 무거웠다. 당시 그는 자신의 야망을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강유진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임신 중이었던 아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초음파 사진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이혼 서류를 던졌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도 끝내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라 경고했었다. 그는 그 말을 패자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하며 비웃었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소녀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사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강유진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불안함과 시기심이 뒤섞인 불결한 욕망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어 한승우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승우의 손을 잡으며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그의 건강보다는 연회장에서 나타난 그 소년의 정체와 그로 인해 흔들릴 자신의 입지에 온통 쏠려 있는 것이 자명해 보였다. 한승우는 예전처럼 그녀의 가식적인 위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귀를 긁는 소음처럼 느껴져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선택한 이 여자가 얼마나 천박하고 계산적인 인물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며 신음을 내뱉었다. 강유진을 억지로 내보낸 한승우는 비서실장 김도윤을 가까이 불러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어젯밤 그 소년과 함께 온 인물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하라고 엄중히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우연에 기대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확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와 사라진 서연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야만이 지옥 같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았다. 김 비서실장은 주저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이미 독자적인 라인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보고했고, 그의 표정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한 듯 평소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었다. 한승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서울 하늘을 응시하며 만약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맞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김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으며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경악과 경외감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승우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서류 봉투 안에는 서연의 지난 6년간의 행적과 소년 한민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정교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한승우가 상상했던 구차하거나 비참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다. 서연은 이혼 직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해외로 건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유럽의 한 중견 금융가문과 연을 맺었고, 현재는 오로라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베일에 쌓인 거대 투자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한승우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자본의 힘을 손에 넣고 가장 화려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는데, 아이는 이미 4살 때 다국어를 완벽히 섭렵하고 수학적 재능에서 천재성을 보이며 국제적인 학계의 주목을 받은 신동으로 성장해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 서연의 명석한 두뇌와 한승우의 냉철한 판단력을 유전적으로 동시에 물려받은 듯했으며, 이번 연회장에 나타난 것조차 우연이 아닌 KR 글로벌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선전포고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승우는 서류 속 사진에 담긴 민호의 무표정한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가슴을 옥죄는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피해 동질감을 느꼈고, 이 아이가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통곡했다. 자신이 직접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보석이 이제는 자신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한승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의 곁에서 끊임없이 돈과 보석 이야기만을 늘어놓던 강유진의 공허한 얼굴을 떠올렸으며, 그녀를 위해 자신의 진정한 축복들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강유진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경영이나 기업가 정신에는 전혀 무지했고, 오직 한승우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민호와 같은 후계자를 낳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이 거대한 제국의 성벽이
속은 텅 빈 채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직시하게 되었고, 서연이 구축한 견고하고도 지적인 세계와 대비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의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두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그 파멸적인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막고 싶다는 뒤늦은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서연은 이혼 당시 한승우가 건넨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돌려주었으며, 그녀가 지금 소유한 부와 명예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독자적인 성과라는 점이 한승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승우의 도움 없이도 그를 뛰어넘는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한승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오로라 글로벌 자산운용은 최근 몇 달간 KR 글로벌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며 지분 구조를 흔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6살 소년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한승우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아들에게 주려는 서연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한승우는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전신 거울 앞에 섰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에서 예전에 당당했던 제왕의 기세를 찾아볼 수 없음에 큰 실망을 느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닮았다는 사실에서 묘한 희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아이의 눈에 서린 자신을 향한 무관심과 경멸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후계자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는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다. 그는 이제 왕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과 서연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음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승우는 강제 퇴원을 결정하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회한이 뒤섞여 기묘한 안광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녀가 보인 치밀한 공격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먼저 강해지지 않으면 그녀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강유진은 퇴원을 고집하는 한승우를 가로막으며 재산 분할에 관한 불길한 예감을 쏟아냈지만, 한승우는 그녀를 차가운 얼음처럼 응시하며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거리로 내쫓아버리겠다고 경고하여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오로지 민호와 서연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며,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KR 글로벌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를 있었다. 한승우는 퇴원길에 민호가 다니고 있다는 국제학교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며 혹시나 아이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창밖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나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던 그 시간 동안 서연은 아이를 안고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를 생각하며 핸들을 잡은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놓쳐버린 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공백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을 메우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부자들의 모습조차 이제 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는 자신이 만든 금빛 감옥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김 비서실장은 차 내부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오로라 글로벌 측에서 내일 오전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한승우는 그 요청자가 서연임을 직감하며 가슴이 터질 듯한 고동을 느꼈다. 그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만남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승우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처럼 설레는 자신을 발견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일 만남에서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천 번을 연습했지만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진심 어린 고해 성사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서연이 준비한 카드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이었으며 그 만남은 한승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그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승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6년 전 서연과 함께 찍었던 단 한 장 남은 낡은 사진을 꺼내어 보며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사진 속 그녀의 맑은 미소는 현재의 냉혹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의 희생과 사랑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 부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유진은 안방에서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웠지만 그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오직 서연의 잔영만을 쫓으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고 다가올 내일의 만남이 자신의 최후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를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승우의 저택에는 적막만이 감돌았고 그 적막함 속에서 한승우는 자신이 버린 과거가 얼마나 거대한 무게로 자신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KR 글로벌 본사 건물의 집무실로 돌아온 한승우는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위태롭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비서진들이 쉴 새 없이 가져오는 긴급 보고서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체불명의 거대 자본이 KR 글로벌의 우호 지분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주가는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하여 내부의 전문가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승우는 이 거대한 공세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칼을 갈아온 서연의 선전포고임을 단번에 깨닫고 입술을 굳게 물며 극심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보고서의 행간마다 묻어있는 전략적인 신중함과 과감한 돌파력은 한승우 자신이 젊은 시절 제국을 건설할 때 보여주었던 특유의 공격성과 매우 흡사하여 그는 소름 돋는 경외심을 느끼며 등 뒤로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닦아내야만 했다. 서연이 이끄는 오로라 글로벌 자산운용은 KR 글로벌의 약점인 지배 구조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왔으며 그 모든 작전의 설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겨우 6살인 민호라는 정황을 암시하는 내부 첩보가 들어올 때마다 한승우의 심장은 분노와 경이로움으로 요동쳤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날로 쓰이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비참함보다는 오히려 묘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의 뒤틀린 부성애에 경악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6년 만에 마주하는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냉혹한 투자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에는 한승우를 향한 원망이나 미련 따위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사무적이고 차가운 태도만이 서려 있어 한승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곁에서 작은 수트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한승우를 응시했는데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을 관찰하듯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광채를 내뿜으며 집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한승우는 목까지 차오르는 미안함과 회한을 억누르며 간신히 서연의 이름을 불렀으나 서연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곧바로 오로라 글로벌이 확보한 지분 현황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승우가 구축한 왕국을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그것은 한승우가 평생 동안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보여주었던 제왕의 언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승우는 서류 속의 숫자들을 훑어보며 서연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인 기업을 통째로 드러내어 민호의 발밑에 바치려 한다는 의도를 읽어냈고 그 치밀한 복수극의 완벽함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집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달려온 강유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서연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며 평소에 우아한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추태를 보였다. 강유진은 민호를 가리키며 근거 없는 아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한승우는 그녀의 천박한 행동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강유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호는 강유진의 소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저런 분이 현재의 안주인입니까? 라고 나지막이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상대에 대한 멸시와 지적인 우월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민호의 발언은 집무실 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었으며 한승우는 자신의 아들이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침착함에 전율하며 강유진이라는 여자를 선택했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비루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통감했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소는 한승우로 하여금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은 민호의 시선에 압도되어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못했고 서연은 그런 유진을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게 훑어본 뒤 다시 한승우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서연은 한승우가 가진 KR 글로벌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모든 지분을 민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룹의 파산을 막아주겠다는 파격적이면서도 잔인한 제안을 던졌으며 이는 한승우에게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라는 강요였다. 한승우는 경영자로서의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속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민호가 태블릿 건에 KR 글로벌의 최근 분기 실적과 신규 사업의 취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민호는 한승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회장님의 방식은 구시대적이며 데이터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논리는 완벽하여 한승우조차 반박할 틈이 없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카리스마는 집무실 안의 모든 어른을 압도했고 한승우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이 작은 천재의 손안에서 장난감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민호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괴물을 보았으며 그것은 자신이 서연을 버리고 아이를 부정했던 대가로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유진은 서연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몫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한승우의 팔을 붙잡고 반대했지만 한승우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한승우는 서연을 향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연은 시장의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민호와 함께 집무실을 떠나려 했고 그 뒷모습은 한승우에게 영원한 이별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으나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복도를 걸어 나갔으며 아이의 발걸음 소리는 한승우의 가슴 속에 깊은 공동을 만들며 멀어져 갔다. 집무실에 홀로 남겨진 한승우는 강유진의 히스테릭한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을 사냥하러 온 포식자가 되어 돌아온 이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반추했다. 그는 창밖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황혼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한편으로는 민호가 보여준 그 당당한 기계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묘한 모순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후계자가 자신의 손에 의해 길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신과 서연의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그 어떤 형벌보다 무겁고 잔인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강유진은 한승우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의 비밀 자금을 챙기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미 한승우의 몰락을 예견하고 자신만의 퇴로를 확보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는 한승우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한승우는 이미 비서실을 통해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은 서연과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하며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낼 준비를 마쳤고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작은 속죄의 시작이자 민호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성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KR 글로벌의 사옥은 긴장감에 휩싸였으며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승우는 밤을 지새우며 민호가 지적했던 경영상의 허점들을 보완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경영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물려주고 싶다는 마지막 자부심을 불태웠으며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믿었다. 그의 펜촉은 종이 위를 거칠게 달렸고 그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대신 미래의 후계자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새벽 한승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췌장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의복을 정돈했고 그의 가슴에는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화인처럼 밝혀 있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분 양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고 전했으며 자신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 가지 조건만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민호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달라는 아주 소박하고도 간절한 요청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민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한승우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끼며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서 아이를 기다렸다. 이 전쟁의 끝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한승우는 자신의 제국을 아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과거의 죄를 씻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수치와 멸시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다짐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민호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이토록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주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제는 그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임을 깨달았다. KR 글로벌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승우는 그 너머에서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무거운 숨을 내뱉었다. 한승우의 개인 집무실 내부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김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유진의 최근 자금 흐름이 담긴 극비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류 속에는 강유진이 지난 3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KR 글로벌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정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한승우의 곁에 머문 이유가 사랑이 아닌 오직 탐욕이었음을 증명하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한승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자신이 6년 전 서연을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런 천박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응시했다. 그는 그 길로 저택으로 향해 거실에서 태연하게 명품 잡지를 뒤적이던 강유진의 앞에 비자금 횡령 증거들을 무심하게 던졌으며,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지는 과정을 냉혹하게 지켜보았다. 강유진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한승우가 결정적인 계좌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하나씩 제시하자 곧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승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기에 자신도 살기를 찾은 것뿐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추악한 외침은 화려한 저택의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지며 한승우의 귀를 괴롭혔다. 한승우는 더 이상 그녀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기에 당장 이 집에서 단 한 조각의 물건도 챙기지 못한 채 나가라고 명령했으며, 보안 요원들을 불러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게 하여 지난 6년간의 잘못된 인연을 단칼에 잘라냈다. 강유진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한승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그녀의 뒷모습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의 정적을 견뎌냈으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서연이 느꼈을 그 참담한 배신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통의 깊이가 자신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음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했다. 쫓겨난 강유진은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녀는 평소 뒷거래를 해왔던 지하 세계의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민호를 납치하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민호만 사라진다면 한승우가 다시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는 뒤틀린 망상에 빠져 있었으며, 서연이 가진 부와 명예를 시기한 나머지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 했다. 강유진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의 늪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으며,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마지막이 될 악수였다. 한편 한승우는 서연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으나 그녀는 여전히 철벽 같은 냉담함으로 그를 대했으며 그가 내미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일 뿐이라며 일갈했다. 서연은 6년 전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은 말 몇 마디로 씻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호 역시 아버지가 아닌 강력한 경쟁자로 당신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밀어냈다. 한승우는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슬픔을 발견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끝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한승우가 허망하게 사무실을 나서던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체불명의 차량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긴박한 보고가 비서실을 통해 전달되었고 서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한승우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강유진의 지심을 직감하고 순식간에 냉철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보안팀을 가동하여 납치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전신에서는 분노로 인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절박한 공포만이 가득했고 한승우는 자신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민호를 구출해내겠다고 맹세하며 빗발치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납치범들은 민호를 서울 근곽에 버려진 폐공장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유진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를 기대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으나 정작 민호는 포박된 상태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런 식의 저급한 범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당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경고하여 강유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아이의 태어남은 오히려 그녀의 관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강유진은 칼을 휘두르며 아이를 위협했지만 민호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한승우와 똑같은 오만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어 그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닌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승우는 최첨단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폐공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단신으로 공장 내부로 잠입했으며 그의 손에는 오직 민호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납치범들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고 강유진이 민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으며 범인들과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성애와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한승우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괴한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고 그의 옷은 어느새 피와 먼지로 얼룩졌으나 그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난전 중에 강유진이 휘두른 날카로운 흉기가 한승우의 어깨를 깊게 찔렀으나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녀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했으며 그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사요성 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강유진은 한승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도착한 보안팀과 경찰들이 현장을 장악하면서 민호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 한승우는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아이의 결박을 풀어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살폈으나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승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한승우의 상처를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으며 그 물음은 한승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 그의 눈물을 자극했고 그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아버지는 강하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호는 그의 품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오며 구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차갑게 선을 그어 한승우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한승우는 아들의 냉혹한 현실 감각에 다시금 절망했으나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에게 감사하며 뒤따라온 서연에게 아이를 인계했고 그녀가 민호를 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현장에서 체포된 강유진은 살인 미수 및 납치교사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그녀가 저지른 비자금 횡령 증거물까지 합쳐져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한승우는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며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실감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한승우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던 서연의 찰나의 눈빛을 기억해내려 애썼으며 그 작은 흔들림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어깨의 통증보다 가슴의 공허함이 더 컸으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깨어난 한승우는 서연이 남기고 간 짧은 편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 인사와 함께 당분간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는 통보가 담겨 있어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깊었기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침대맡에 놓인 민호의 작은 장난감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참아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KR 글로벌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포하고 자신 또한 속죄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계획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한승우는 퇴원하자마자 대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신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서연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부를 통한 지배가 아닌 부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진정한 사죄의 표현이자 민호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그는 이제 화려한 총수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서연과 민호의 곁에 머물 자격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의 진심은 서서히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민호가 자신을 향해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그날을 꿈꾸며 자신의 제국을 정리하고 아들이 세운 새로운 세계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차분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강유진이 사라진 저택은 차갑고 적막했지만 한승우의 내면은 오히려 과거의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되찾아갔으며 그는 서연이 떠난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와 민호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 자신의 무거운 짐들도 함께 날려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으며 이제는 집착이 아닌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기로 다짐하며 공항을 빠져나와 낡은 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뒤로는 화려했던 KR 글로벌의 간판이 노을에 비쳐 빛나고 있었지만 한승우의 시선은 그 너머의 지평선에 닿아 있었고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용서와 화해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승우는 자신이 구축했던 권력의 상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고, 그것은 과거에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물질적인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충만함이었으며, 그는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남긴 상처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으며, 아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언젠가는 따뜻한 미소로 바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었으며, 그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마저도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세례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목적지 없는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민호의 작은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으며, 그것은 그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증표이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버렸던 생명이 이토록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신의 섭리에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비록 멀리 떠났지만 그녀와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이제 한승우의 마음속에 견고한 뿌리를 내렸으며, 그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슬픔 대신 희망을 품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조차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승우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시 내려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구속에서 벗어난 기분을 만끽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거기에는 민호의 눈동자처럼 맑고 깊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어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이 늦었을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은 생을 속죄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을 굳게 다짐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며 대지를 오렌지 빛으로 물들였고, 한승우는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작별하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이 엄숙하고 고요했다.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마지막 보고에는 서연과 민호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고, 한승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으며, 이제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화려한 사무실과 명품 수트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껍데기였는지를 생각했고, 이제는 낡은 청바지와 셔츠 차림의 자신이 훨씬 더 인간답 느껴진다는 사실에 실소를 터뜨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차에 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정한 진실의 길을 따라 묵묵히 전진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탐욕의 빛이 아닌 맑은 영혼의 광채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차를 달려가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뜨오르는 태양을 보며 자신의 인생 이막을 선언했고, 그것은 화려한 제국의 붕괴가 아닌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짠 내음을 맡으며 깊은 평안을 얻었다. 한승우는 모래사장 위에 민호의 이름을 크게 적어보았고, 파도가 그 이름을 쓸어갈 때마다
자신의 죄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적을 경험하며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응시했고,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회한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서연이 말했던 후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으며, 그 후회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몸을 돌렸다. 그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사람들의 투박한 대화 속에 섞여 앉아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되새겼으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린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한승우는 이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거대한 기업은 이제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고, 자신은 오직 아들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한 명의 팬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길을 떠나며 자신이 버린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이 맞이할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장엄한 여정을 계속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촛불이 켜져 있어 어두운 밤길도 두렵지 않았다. 한승우의 집무실은 주인을 잃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차갑고 고요했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마지막 석양은 핏빛으로 물들어 한때 그가 누렸던 영광의 그림자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어깨의 부상은 아물어갔으나 가슴속 깊이 밝힌 죄책감의 파편들은 매일 밤 그를 고문하며 6년 전에 그 잔인했던 선택을 반복해서 상기시켰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용서보다 가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과거의 유령들과 싸우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반추했고, 그 결말이 결국 아들의 손에 의한 파멸이라는 점에 묘한 안도감마저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주식 양도증서와 경영권 포기 각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KR 글로벌이라는 제국을 아들에게 바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굳게 믿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어버린 껍데기뿐이었지만, 아들이 이 거대한 자산을 발판 삼아 자신보다 훨씬 정의롭고 강력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의 메마른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력의 최정상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아들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응시해 주기를 바라는 한 명의 초라한 아버지로서 서류 더미 위에 힘겹게 서명했다. 집무실의 시계는 무심하게 흐르며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고, 한승우는 정장을 단정히 고쳐 입으며 생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만남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으나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6년 전 서연을 쫓아낼 때의 차가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과응보라는 단어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고,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오직 침묵으로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다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마치 한승우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그의 영혼을 조여오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변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집무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서연과 민호가 들어왔는데,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정체된 공기에 신선한 폭풍을 몰고 오는 것 같았으며, 서연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어 한승우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정장 차림으로 한승우를 응시했으며,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유괴 당시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과
승리자의 여유만이 서려 있었다. 소년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 기세는 이미 KR 글로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집무실 전체를 장악했으며 한승우는 자신의 아들이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경외심마저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한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류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으며 이름의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서연은 서류를 조용히 챙기며 이제 당신과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으며 더 이상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말자고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집무실 벽에 부딪혀 한승우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새겨졌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색무취의 차가움만이 가득했으며 그것이 한승우에게는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아프고 잔인한 형벌로 다가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류 작성이 끝난 후 한승우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민호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며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으나 민호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차가운 냉소를 지었다. 소녀는 서류 더미를 가볍게 툭 치며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배상금에 불과하며 나는 당신의 자비가 아닌 나의 실력으로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말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노련함과 함께 한승우의 가장 나쁜 점만을 골라 세공한 듯한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어 한승우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밟기며 그를 무너뜨렸다. 민호의 목소리는 집무실 내부에 울려 퍼졌으며 소녀는 한승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오만함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표정으로 나는 당신처럼 배신을 일삼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제왕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한승우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버린 씨앗이 이토록 완벽하고 무서운 존재로 진화했음에 전율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의 공식이 아들의 정의 앞에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거대한 패배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다. 서연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집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으며 그들의 뒷모습은 한승우에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먼 은하수처럼 찬란하고도 고통스러운 잔상을 남겼다. 한승우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성대에서 조각나 흩어졌고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회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제국이 붕괴되는 환청을 들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침묵만이 내려앉았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권력의 정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추운 낭떠러지였음을 깨달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한승우의 머릿속을 강타했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금빛 성벽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음을 깨달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뒤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붙잡고 오열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부근의 통증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으며 그것은 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가혹한 마침표였다. 그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며 아들의 당당한 뒷모습만을 마지막 영상으로 기록한 채 닫혔고
화려했던 제국의 주인은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쓸쓸히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며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을 회복한 한승우는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이는 그가 평생 휘둘렀던 강력한 권력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치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결과였다. 그는 말도 어눌해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었고, 창밖의 흐린 하늘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토록 길고 지루한 고통의 터널이 될 줄은 몰랐다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참회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신음으로 변해 공중에 흩어졌고, 그는 오직 눈동자만을 굴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응시하며 과거에 저지른 잔인한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통스럽게 되짚어 나갔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한승우는 작은 요양원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가끔씩 신문에 실리는 민호의 소식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민호는 KR 글로벌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찬사를 받는 천재 경영인으로 우뚝 석 한승우는 그 기사를 오려 침대맡에 붙였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비록 몸은 망가졌으나 마음만큼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얻었다. 서연은 가끔씩 익명으로 한승우의 치료비를 후원해 주었으나 끝내 그를 직접 만나러 오지는 않았고, 한승우 역시 그녀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 거리감을 슬픈 평화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남은 생을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자신이 버렸던 아내와 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했고, 자신의 마비된 손을 어루만지며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영혼의 죄를 씻어주는 세례처럼 느껴진다는 역설적인 평안을 누렸다. 화려했던 총수로서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꿈처럼 멀어졌고, 그는 오직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를 꿈꾸었던 사내로서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삶을 관조했다. 어느 맑은 오후 요양원 정원에 홀로 앉아있던 한승우 앞에 작은 그림자가 비쳤고, 그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몰라보게 성장한 민호가 차가운 눈빛 대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품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무릎을 굽혀 한승우의 마비된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으며, 그것은 용서의 시작인지 아니면 영원한 작별의 인사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한승우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한승우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6년간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으며,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들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나직하게 당신이 남긴 이 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니 지켜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정원을 가로질러 떠나갔으며, 한승우는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모든 업보가 청산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거목이 되었음에 만족하며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정원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한 시대의 종말을 배웅했고, 한승우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지며 대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새가 되었다. 한승우의 장례식은 화려한 조화도 수많은 조문객도 없이 소박하게 치러졌으나,
그 자리에는 서연과 민호가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그것이 고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완성임을 하늘도 아는지 맑은 햇살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자신이 직접 쓴 경영 전략 보고서를 한 권 내려놓으며 이제 당신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니 편히 쉬시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과거의 슬픔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한승우의 제국은 사라졌으나 그의 핏줄이 일궈낸 새로운 왕국은 이제 더 이상 탐욕과 배신이 아닌 사랑과 책임 위에 세워져 영원히 빛날 준비를 마쳤으며 이야기는 그렇게 장엄한 마침표를 찍었다.